자, 일단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범곤의 연금수업 채널 운영하고 있는 뭐 곤쌤이라고 불리우는 김범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뭐 잠깐 드리면, 사실 뭐 유튜브 하기 이전에는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한 10년 넘게. 뭐 지금도 이제 뭐 딴 어디 회사와 이제 계약을 좀 맺어서 또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금융 자격증 쪽으로. 근데 금융 자격증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연금은 제도잖아요. 그러면 제도에 대한 걸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지금 다 유튜브로 배우고 계시잖아요. 사실 어디에 있냐면 금융 자격증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자격증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금 상담, 뭐 은퇴 설계 전문가, 뭐 요런 내용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CFP라고 하는 자격 안에는 실제로 산출하는 거,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뭐 취득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회가 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마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쓴 책에도 돼 있지만, 근데 약간 좀 나는 좀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게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자격증에 있는 내용들 한번 서점에 가셔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괜찮다라는 것 일단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제 금융자격증만 벌써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배워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응대해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금융회사 직원들이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씩 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내용 일단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 주제 자체가 요거예요. 2025 폭락장에도 끄떡없는 절세계좌. 혹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안전자산을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전자산. 안전한 건 뭘까요? 1번, 원금 손실이 없다. 2번, 채권이다. 근데 사실 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뭐 주식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안전하다 그러면 채권을 드는데, 채권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있어요. 걔의 기준은 만기일 기준이거든요. 자,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이 안전할까요? 30년짜리 채권이 안전할까요? 그냥 쉽게 거꾸로 표현하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년 안에 갚으세요. 30년 안에 갚으세요. 그러니까 돈 뗄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기가 긴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길면 가격 변동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채권을 투자하면 뭐 30년짜리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걔는 이제 만기가 30년짜리 채권들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IRP 계좌 안에서 뭐로 들어가요?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30% 비중을 대부분 채권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주식 떨어질 때 채권도 같이 떨어질 확률들이 상당 부분 높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던 거 기억나세요? 금리 인상기에. 그쵸?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주식, 채권이. 그때는 모든 게 다 폭락했던. 근데 이제 그게 좀 재현되지 않길 바라고 있기는 한데, 요번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각이 이래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반등도 좀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좀 회복하는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예전에도 관련된 내용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 적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안전자산을 넣어야 되는 거에 대해 중요성을 되게 얘기는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실천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조금 넣어둘 걸. 이렇게 대부분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만드는 이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을 가져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폭락장에서 조금 잘 버티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조금 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이따가 엑셀 파일 이제 정리해서 다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포트폴리오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절세계좌 운용하는데 조금 이용 잘 해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군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자산군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란 채권을 전통적인 자산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통화, 이제 달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가끔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에는 유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 여러 가지들 이렇게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주식. 거의 다 주식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좋을 때는 다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좀 마음도 아프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회복하면은 또 다시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은 언제 찾았을까요? 보통 일반 주식 계좌에서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가격 오르면 어떻게 돼요? 파세요? 안 파나요?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더 사세요? 못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찾아다 쓰려고, 그죠? 언젠가는 소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는 행위 자체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것도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점차 이익을 실현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 기분 잠깐 좋았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죠? 아, 이제 앞으로 더 오르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뭐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 훅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허무하거든요. 그때 되면 항상 하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아, 그때 팔걸. 그죠? 항상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을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하는 거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제 리밸런싱,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짜고 최초로 매수를 했냐 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떻게 만들어가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포트폴리오에는 자산이 두 개예요. 뭐 A 자산, B 자산, C 자산, D 자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두 개의 자산군으로 짜면 뭐 주식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그냥 안전자산과 그다음에 위험자산으로 보통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내가 100% 중에 몇 %를 투자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적금의 50%, 그 다음에 뭐 주식의 50% 하면은 각각의 비중이 50대 50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예금 정도 가져가면 1년 정도 있을 때 기대 수익률 한 몇 %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3% 정도도 요새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죠? 이제 2% 이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A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놓으면 A 자산의 한 50% 비중에 내가 A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뭐 한 3% 정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얼마를 줘요? 3%의 이자 혹은 뭐 수익을 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넣었을 때 뭐 당연히 안전자산의 50이니까 위험자산의 50%. 근데 중요한 건 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잡으실래요? 주식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보통 뉴스 보면 몇 프로 나와요? 뭐 1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은 한 몇 %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뭐 13%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걔네들을 몇 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10년 이상, 그 이상. 자,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연평균 수익률은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평균이죠. 자, 어떤 해에는 막 20, 30%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막 20,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1년 차에 20, 30%가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앞으로 얘를 투자하게 되면 1년 있다 20%씩 계속 오르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볼게요. 자, 그래서 각각의 안전자산의 비중,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비중, 기대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래서 제가 투자 강의 같은 데 가면 항상 물어봐요. 주식 투자하면 몇 % 정도 이익이 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 몇 % 이익 나면은 주식 투자 하시겠어요? 30%? 자, 30%도 있고 또 7, 8%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뭐 주식, 채권, 뭐 현금성 다 섞어요. 한 몇 % 정도 기대 수익률 얻으려고 섞어요. 자산 배분을 하는 건 대체적으로
한 6에서 8% 사이의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족스럽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6%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S&P 500이 한 20,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떨어져서 아마 좀 떨어지긴 할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S&P 500만 100% 다 몰빵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의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형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한 6에서 한 8% 정도가 적당한 수치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리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또 주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자산은 뭐 안전자산으로 놓고 50%, 그 다음 기대 수익률 3%, 위험자산 50 놓고 기대 수익률 그냥 S&P 500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10% 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6.5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안전자산에 무려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50%. 지금 같은 폭락장에 만약에 50% 있으면 든든하겠죠. 요새 연락 가장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더 사도 될까요? 현금들이 다 있어, 이제. 현금들이 있고, 최근에 만난 분들은 다 분할 매수, 12개월 동안 나눠 사시죠. 근데 채 1개월도 안 된 분들은 전화가 계속 와요. 더 사도 될까요?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보통 이제 같은 마음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5대5로 이렇게 안전자산, 위험자산 섞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6.5가 되고요. 나는 6.5%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뭘 줄이면 될까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추면 뭐가 올라간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비중에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뭘 만들 수 있다? 각각의 투자 비중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자산 기대 수익률은 10%, 안전자산 3% 가져갔을 때, 자, 보시게 되면 5대5로 섞으면 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대 빵으로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안전자산에 그냥 올인한다 이러면 기대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몇 퍼센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면 괜찮을지.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비중을 조금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매수하셨어요? 물어보면 유튜브 보고 매수했대요. 뭐가 좋다 이러다가 보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이인할 때는 막 좋아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채널 가서 이제 막 뭐라고 그냥 안 좋은 댓글들을 남기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종목 막 이거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문제가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분석은 해드리지만 뭘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유튜버 말 듣고 샀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분석하고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주식 가격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신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매수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연간 1,800만 원 하면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익숙한 숫자죠? 어디에? 연금 계좌 안에 넣을 수 있는 1년의 최대 한도가 연간 1,800만 원. 자, 근데 재직 중에 1,800만 원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만난 퇴직하신 분들은 그 바깥에 금융자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절세 계좌로 못 가져온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800만 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안에다 채운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5대5로 섞으면은 한 6.5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1년 투자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6.5. 자, 그 다음에 3년 투자하게 되면 6.63. 별로 안 오르죠. 5,400만 원 투자했는데 358만 원. 사실 300만 원 정도는 하루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 추이는 높아지진 않지만,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34%.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근데 최근 장 보면 또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그죠? 1, 2년 안에 막 30% 다 났으니까. 근데 이례적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났던 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가게 되면 이제 한 94%. 자, 작년에 2024년에 그 ETF들 중에 1위 ETF 수익률 아세요, 혹시? 그 이름도 이제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든 그 코덱스 서학개미. 그게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걔는 1년 동안에 100%가 올랐는데 나는 고작 6.5%? 뭘 느낄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막 포트폴리오에 이제 공격적인 것들이 막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걔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60%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변동성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기 투자나 연금 자산에서 운용하기에는 조금 리스크하다라는 점들 아니면 뭐 비중을 낮춘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6.5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낮은 형태는 아니고요. 보통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인출하잖아요. 뭐 4% 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4% 룰?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인출률이에요. 4% 룰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의 4%씩 인출. 자,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려면 연평균 6.5에 나는 매년 4%씩 세면 얼마씩 남아요? 매년? 2.5가 남죠. 걔는 계속 재투자하는 형태. 근데 중요한 건 뭘 간과했냐면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이 평균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어느 해에는 올랐다가 어느 해에는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은퇴자산 같은 거 인출하는 거 한번 가정해 보시면 정말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계속 이제 모아가는 형태의 투자들은 하시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또 고민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인출보다는 운용 쪽으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 5대5만 섞어도 우리가 최초로 한 3.4%, 그러니까 10년 동안 34%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는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 한번 산출하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초자산 S&P 500 뭐 9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난 수업했을 때가 2024년도까지만 일단 계산한 게 하나 있어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S&P 500이? 1280%. 자, 근데 불과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갑자기 1001%. 얼마가 사라졌나요? 280%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자, 그리고 보면은 저기 맨 끝에 그래프 보이시죠? 완전 그냥 절벽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절벽이 있었던 때를 살펴보면은 저 정도 각도는 거의 코로나 때 한 번 있고, 근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 깊이가 어때요? 코로나 때가 한 이때쯤 되거든요, 이때? 그죠? 훨씬 더 깊게 그냥 수직 하강했던.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락하더라도 9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10.3% 정도.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조금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자, 근데 평균을 보게 되면 10%인데 수익률 쭉 보게 되면 일단은 막 95년도에는 막 35%씩 오르고 96년도 23%. 많이 오르는 해는 정말 많이 오르는데 중요한 건 2000년도에 마이너스 1.87, 2001년도에 17% 떨어지고 2002년도에 23%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7년, 2008년도 둘 다 합쳐서 40% 넘게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뭐 2022년도 이렇게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0.3. 그래서 숫자만 단순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같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총량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1200%에서 갑자기 지금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200%가 사라진 건 1200%에서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10%만 빠져도 200포인트가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다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한번 이렇게 폭락장을 찾아오게, 그러니까 맞게 되면 생각보다 과거에 떨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안전자산 3%랑 그냥 S&P 500 기대 수익률 뭐 2004년도까지 10.3이었을 때 5대5로 섞으면은 그래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장기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한 6.52% 정도가 된다. 근데 대부분 안전자산의 50% 비중도 잘 넣지는 않으세요. 더 공격적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이랑 안전자산 섞었을 때, 자, 1년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른 수익률. 이거는 이제 최근 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개월 기준으로만 잠깐 볼게요. 어차피 최근이니까 1개월 동안 지금 빠진 게 마이너스 9.05%. 자, 5대5로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한 4.41% 정도로 우리가 위험자산에 100% 넣은 것보다는 그래도 충격을 조금 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3개월은 마이너스 5%, 뭐 6개월은 0.24,
그리고 12개월 수익률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또 바뀌겠지만 그래도 직전 1년 기준으로는 한 6.08% 정도 수익을 가져갔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의 한 50% 정도는 넣어두시고 나머지 50%는 그냥 S&P 500을 매수하셔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많이들 하세요. S&P 500이 만족스럽지 않아. 수익률이. 그러면은 조금 더 변동성 큰 어디로 간다? 나스닥을 대부분 선택을 하십니다. 자, 얘는 9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913%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5년 4월로 전환하니까 얘도 692%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자, 26년 동안의 단순 연평균 수익률 계산하면 얘는 13.2% 정도 됐는데 지금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무려 18% 정도가 하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기간 중에는 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평균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가격인 거거든요. 그 중간 안에는 여러 가지 등락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수익률 계산할 때는 안에 있는 등락까지는 계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또 2025년도에 또 반등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이제 길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는 있고. 자, 얘도 이제 절반 정도 5대5로 섞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한 8.1 정도. 그러니까 아까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5대5로 섞어도 한 8.10% 정도의 그 기대 수익률을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 혼합했을 때 한 5대5로 가져가게 되면 직전 1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5.32%. 아마 나스닥만 갖고 계신 분들은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안전자산을 조금이라도 포함했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을 해치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자산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리스크를 해치할 목적으로요? 리스크를 해치할 목적.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산 배분을 잘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자산 배분을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폭락장을 만나게 되면 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자산 배분하세요. 이게 약간 트렌드처럼. 막 시장 좋을 때는 막 위험 자산에 막 태우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아마 다시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 자산에 일정 비중을 넣어야 되지라고 했다가 넣었는데 주가가 반등해서 또 올라가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몇 %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자산 배분의 비중을 맞췄는지가 중요한 거지,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막 맞춰가지고 투자 비중을 조금 바꾸는 건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슈드가 이제 방어를 잘 하는 줄 알았더니 떨어질 때는 같이 잘 떨어집니다. 나스닥도 한 10% 떨어졌는데 얘도 같이 10%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드라고 하는 건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죠? 뭐 배당을 한 3.4 정도 주고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100개의 종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나는 배당 성장의 형태이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 배당 과세 관련돼서 슈드의 이탈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국내 시장으로 많이들 옮기셨는데 또 좋지 않은 결과가, 그죠? 그래서 계속 옮겨가면 좋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국내 배당주들은 또 과세 안 한다고 국내 배당주로 많이들 옮겨가셨거든요. 근데 국내 배당주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막 2,300포인트가 깨지는, 그래서 계속 갈아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절세계좌 안에서 얘가 과세 이연 효과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섣불리 이렇게 옮겨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슈드는 2011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228% 정도 올랐어요.
뭐 물론 S&P 500 나스닥보다는 좀 덜 오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얘도 적지 않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2025년 4월 기준으로 보면 228%였던 게 약 한 40% 정도 비중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낙하할 때는 같이 시원하게. 근데 보통 요때 살짝 반등하길래 얘는 좀 다른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슈드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얘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연평균 수익률은 한 9.26인데 좀 높죠. S&P 500보다 상당적으로 높은데 투자 기간이 짧아서 높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기간이 10년, 20년 더 넘어가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투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도 4월 8일 어제까지 마이너스 10.97이고 오늘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에 5대5 섞었으면 얘도 한 6.13% 정도, 그래서 적지 않은 형태의 그래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1개월 동안 내용도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한 마이너스 한 5.35 정도 이렇게 하락했던 그런 한 달 보냈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기준으로는 다른 그 S&P 500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낮은 형태이다. 다만 얘는 그래도 뭘 지급해 줄까요? 배당금, 그죠? 배당금 3.4 정도를 연간 주기 때문에 걔를 계속적으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는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은 이제 혼합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딱히 몇 개 없거든요. 뭐 내가 예금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금리형 ETF 한 뭐 3%대 정도 그냥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자, 그리고 위험자산은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의 자산만 선택하기에는 나는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뭘 섞으면 돼요? 여러 가지 위험자산을 섞으면 돼요. 다만 이렇게 섞는 게 좀 잘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S&P 500, 나스닥, 슈드 다 어느 나라예요? 미국에 다 편중되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갑자기 국내, 인도, 중국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부하고 배울 때는 이제 전 세계 투자하는, 전 세계에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과거의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신흥국은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들어가고요. 중국도 신흥국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회복할 기미를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신흥국에 대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옮겨져 가고 있기는 한데, 자, 아무튼 이제 기초자산은 뭐 지역에 대한 분산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뭐 유럽 시장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근데 요새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미국이 망하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위험자산을 미국 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편입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S&P 500, 나스닥, 슈드를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요. 한번 이제 비중을 만들게 되면 뭐 S&P 500에 30, 나스닥에 40, 슈드에 30% 섞어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어때요? 11.07.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근데 11.07이긴 하지만 S&P 500 최악의 해에는 1년 동안에 몇 프로? 마이너스 39%. 자, 그다음 나스닥은 2001년도에 마이너스 40%. 그죠? 그 다음에 슈드도 이제 6.90인데 아마 올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얘도 갈아치워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S&P 500에 몰빵했다. 그러면은 나는 최소 마이너스 한 40%까지는 어느 날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비중을 나누게 되면 11.07%가 이제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전자산 3%, 위험자산 11.07 가지고 5대5로 섞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의 50%랑 나머지 50%에 대한 비중들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S&P 500의 30%인데 50% 비중을 위험자산 놓기로 했으니 이제 15%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20%, 슈드는 15%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한 7% 정도 돼. 그래서 내가 한 7% 정도로 나는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면 가장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성과 나머지 비중 맞추면 대략적으로 내가 한 7% 정도는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장기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위험자산 100% 넣게 되면 뭐 11%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생각보다 손실폭은 더 많이 커질 수 있고, 손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원금 되려면 몇 퍼센트 오르면 될까요? 10%가 떨어지면 원금 되려면 10% 오르면 될까요? 20% 올라야 될까요? 20%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폭락했다가 다시 얘네가 원금 도달되는 데까지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해지할 목적으로 안전자산을 편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합된 형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비슷하긴 하죠. 마이너스 한 5.51% 정도. 그래서 안전한 거 50, 그 다음에 위험한 거 50 가지고, 위와 같은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슈드를 섞었을 때도 한 대략적으로 이제 1개월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한 5.51% 정도, 이렇게 하락폭을 좀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다 섞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은 요게 일단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얘가 직전 1년 기준으로 한 3.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 떨어지면서 얘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면은 한 3% 정도는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금융자산 중에 이렇게 금리형 ETF를 보통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쓰시냐면 그 예금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제 될 수 있는 분들은, 자, 예금의 특징이 뭐냐면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뭐가 도래해요? 만기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거든요. 자, 그러면 원치 않는데 얘가 만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 금리형 ETF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좌에 그냥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기속한다 그래요. 몇 년도에 기속한다. 그런 기속연도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금리형 ETF를 차라리 활용하시는 게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예금 다 넣어두시는 경우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금리형 ETF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S&P 500은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최근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7%, 뭐 1년 기준으로 5.29,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폭락장애도 끄떡없는 방어력이 좋은 포트폴리오. 어떤 걸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 지금 방어력이 좋은. 이제까지는 안전자산 5대5 섞었는데, 직전 1개월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어력 좋은 이 포트폴리오는 몇 퍼센트 떨어졌을까요? 제로? 몇 퍼센트면 이거 하실래요? 그렇다고 뭐 안전자산은 100%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럴 거면 들고 오진 않았겠죠? 얘는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 1개월 기준으로 떨어진 게 마이너스 0.93. 물론 오늘 채권이 조금 더 떨어져서 일단은 가격에 좀 변동이 있기는 한데, 4월 8일 기준으로 이제 최근 1개월 기준, 선진국은 마이너스 10일 많이 떨어졌지만 채권이 조금 올랐고요. 금도 좀 올랐고, 자, 미국 달러가 이제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채권, 달러, 금을 혼합된 형태의 포트폴리오고요. 자, 얘를 이제 샘플 데이터를 엑셀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아마 수업 몇 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책에도 관련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포트폴리오를 드릴 거예요. 그냥 기본 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 자, 보시게 되면 주식, 채권, 금,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하죠? 4개의 종목.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옆에 가격 데이터도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거를. 저도 들고 있는데, 잠깐 보시게 되면, 아이고, 어디 갔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아니면 얘가 제일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25%씩 그냥 투자 비중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2019년에 2,500, 2,500, 2,500 이렇게 매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투자 기간이 2019년도에 뭐 주식 34% 올랐고요.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다 올랐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 34% 정도 오르면 무슨 생각하실래요? 1년 동안 내가 투자했는데 34%가 올랐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떨어지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주식을 대부분 피합니다. 대부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수익이 좋으면 왠지 내년에는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가 됐어요. 주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자, 2020년 됐는데 주식이 또 8%가 올라요. 그리고 채권은 또 2% 오르고 금은 이때 15%가 올랐는데 2020년도에 또 얼마 올랐어요? 19%가 올랐어요. 자, 그럼 금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누적으로 보면은 한 30% 넘게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어때요? 떨어지겠지. 자, 지금 금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금도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이때도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금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금은방 가서 이제 돌반지 하나 사는데 이제 얼마가 들어간다. 요새는 한 50만 원, 60만 원 막 들어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뭘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뭐 했다?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투자했을 때 지금 25%씩 나눠 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지났더니 28% 됐고, 그 다음에 채권은 23%, 금은 24%, 달러는 22%. 자, 그러면 25보다 떨어진 거는 하락한 걸까요? 아니면 전체 자산에서 그냥 이익이 덜 난 걸까요? 이익이 덜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비중이 낮아진 건 무조건 다 손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중에 비중이 조금 높고 낮고. 자, 그러면 이익 난 거는 일부 조금 정리해서 조금 비중 낮아진 거를 더 사는 형태가 뭐다? 리밸런싱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에서 자료까지 드렸는데 그래도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계속 사기만 해. 그죠? 계속 사기만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게 나면 이제 그때 팔아야지. 뭐 그런 후회들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리밸런싱 하게 되면 재투자 금액이 다 바뀌어요. 최초 2,500씩 투자했던 게 2,900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올랐고 2021년도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일단 2년 동안 주식이 한 4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떨어지겠지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어? 주식이 몇 프로 올랐어요? 33%. 그렇죠? 또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달리 시장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34% 올랐다가 8% 올랐는데 주식이 또 33% 올랐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 또 6% 오르고 금은 떨어졌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또 해치를 해주는. 그래서 요 해에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만 한다? 리밸런싱만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1억 원 투자했던 게 이제 1억 3,700만 원. 그 계좌에 이제 평가 금액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2022년도. 갑자기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요 수익률은 타격이 물론 있었겠죠. 있었을 건데. 자, 일단 주식만 보면 주식이 13%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3. 자, 채권 보면 마이너스 19%. 자, 금도 떨어졌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3.89. 자, 물론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 1월 1일부터 말일자의 수익률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터졌을 때 30~40%가 며칠 사이에 다 빠졌었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조금 버티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은 좀 평균치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막 갑자기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 너무 대응하시거나 팔고 빠져나가거나 이런 행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 설정하셨으면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리밸런싱 이런 행위들만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사실 장기 투자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 심리가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주식은 또 잘 오릅니다. 21% 오르고요.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자,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이제 44% 정도가 됐고요. 자, 그리고 2024년도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역시나 주식은 또 23%가 오르고요. 채권도 오르고 금이 25% 오르고 달러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024년도 15%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도가 됐어요.
자, 현재까지 이제 그 어제 날짜까지 이제 조사를 했더니 주식은 마이너스 13%, 채권은 4.2%, 그다음에 금 오르고 달러 올라서 고작 떨어진 게 0.8% 정도까지. 자, 근데 누적 수익률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65% 정도 되거든요. 이거 몇 년 동안일까요? 2019, 20, 21, 22, 23, 24. 그 다음에 25년. 약 6년 한 몇 개월 정도 되거든요. 자, 단순히 6으로만 나눠도 어떻게 돼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냥 단순하게 n분해도 6% 정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안전자산 5대5 섞은 거랑 얼추 비슷한 형태의 기대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손실이 가장 많이 났던 해가 언제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고작 몇 프로? 1년 동안에 마이너스 3.89 정도. 그러니까 방어력은 사실 자산 배분한 형태에서 이 포트폴리오만한 게 사실 없기도 해요. 지금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인 자산군들이 있는 거예요. 금이랑 달러가 어느 정도 이 폭락장에서 조금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를 좀 상쇄하는 형태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종목들이 사실 왜 굳이 이 종목들을 계속 넣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거의 사지는 않으세요. 안 사는데 과거에 일단은 우리나라 ETF 중에서 채권이 상장된 종목이 얘밖에 없었어요. 10년짜리 국채는. 그래서 누적 데이터가 2018년 이전 건 없어요. 국내 거는. 근데 계속 제가 이거 누적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목이 없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해당 종목으로 하는 거고, 자, 금도 이제 현물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골드 선물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체인지해서 바꿔가시면 돼요. 근데 과거 18년 이전 데이터들도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지 않은 것들 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주식은 뭐 선진국을 넣으셔도 되고, S&P 500, 나스닥, 슈드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다 섞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금 봤던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섞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 뭐 나스닥, 그 다음에 뭐 슈드 골고루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현금성 자산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일정 비중을 넣으시게 되면 물론 기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뭐 국내 채권, 미국 채권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할 때 다 섞이는 해요. 근데 이제 국내 채권도 찾아보면 10년짜리가 여기 키움 국고채 10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 선물이 싫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30년짜리 채권들도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이제 배당을 계속 주다 보니까 약간 좀 컨셉상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도 이제 금 현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선물 이렇게 있는데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현물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현물은 1년 36%인데 얘는 23%.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양쪽으로 다 섞으셔도 뭐 크게 무방하고. 자, 그 다음에 달러를 보시게 되면 미국 달러 선물,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그 미국 채권 중에 단기 채권인데 달러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에서의 일부 수익과 그 다음에 환율 연동돼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퇴직연금에서 매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IRP에서. 뭐가 매수 안 될까요? 일단 선물자 들어가는 건 매수가 안 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봤는데 매수하려고 가니까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의 대체제는 이제 요게 나왔어요. 에이스, KRX, 금, 현물. 요게 이제 퇴직연금에서 매수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 사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서는 선물자 들어간 게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요 종목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요 정도만 편입을 하시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오신 분들은 다 그냥 드릴 거니까 굳이 적지 마세요. 이렇게 슉 드릴 테니까 보고서 이렇게 한번 비중도 바꿔보시고, 비중 바꾸면은 이제 그 최근 그 1년 기준에 이 누적 데이터들도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놨더니 그래도 1개월 뭐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0.80 정도.
그래서 전체를 다 위험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계좌마다의 운용 스타일은 조금 달리 가져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뭐 A 계좌는 배당받는 형태, 뭐 B 계좌는 자산 배분 형태, 뭐 C 계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D 계좌는 뭐 위험하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운용 스타일을 좀 달리 가져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충격이 오더라도 버텨볼 만한 거죠. 저도 그냥 연금저축 하나는 예로 돼 있거든요. 그냥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막 쓰나미에요. 막 마이너스 10% 같이 나거든요. 사실 뭐 전문가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 배분안 중에 얘가 그나마 방어력은 좋다. 다만 언제 조금 이게 좀 씁쓸하냐면 주식시장이 막 미친 듯이 타오를 때 좀 씁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만 근데 손실하는 그 손실 구간에서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중에는 예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제 선택은 취향에 따라서 물론 내가 ISA 계좌에 산다 그러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무슨 현금성 자산이야 얘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 지금 한 20% 세팅해 놓은 건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고 최초로 보여드렸던 건 다 동일 비중으로 25, 25, 25, 25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부 좀 조정하시면 되니까 조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배당, 뭐 커버드 콜, 연금계좌 인출, 그 다음에 기타 연금 전략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배당 커버드콜 관련 10년 뒤 개시 예정, 지금부터 배당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나을지 지수 위주의 운용 후 개시 즈음에 배당이나 커버드콜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 전환하면 기분은 좋아요. 그죠? 두 번째 손실이 난 상태에서 배당 전환하면 기분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적정선에서 만약에 인출을 앞두고 계시면 그때는 조금 일찍 전환하셨다가 배당 재투자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인출했었을 때 내가 이거를 생활자금으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종목의 비중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비중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배당도 여러 가지 기초자산이 섞이게 되면 뭐는 오르고 뭐는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서도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 주셔야지 뭐가 맞춰지냐면 분배율 수준이 맞춰집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 분배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왜냐하면 10,000원일 때 1%랑 20,000원일 때 1%가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목표 분배율 수준은 현재 주가 기준에 뭐 시가 배당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배당금이 늘어나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상반된 자산끼리 섞어서 적정선에서의 목표 분배율 정도는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가격에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 편차는 마찬가지로 중간에 리밸런싱 한번 해서 다시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 기준의 배당 수익률을 잡잖아요. 그러면 점검할 때도 최소 며칠이 필요해요? 1년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6% 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6%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만약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배당 정책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차분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급받은 배당금 한번 다 계산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전환을 좀 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곧 환갑됩니다. 퇴직 후 성장 ETF를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생활비를 위해 월배당으로 옮겨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인출에 대한 고민들이 동일하세요. 성장 중심인데 내가 실제로 찾아 쓰려고 하니 이게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고민들이 일정 부분은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게 월배당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장 위주로 운영을 하되 딱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어요. 2년치 생활비는 한꺼번에 빼놓고 걔는 다 예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만 운용.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다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낮을 때 돈 빼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2년치에 대한 거를 다 매도하는 거. 수익이 안 좋을 때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케이스별로는 조금 가정하셔서 돈을 어떻게 한번 빼는 게 좋을지. 빼는 거를 갑자기 고민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씩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나중에 자금을 인출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월 배당주를 아직도 추천하시나요? 뭐 추천보다는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죠?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성장해서 필요한 만큼 찾아 쓰면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 내가 S&P 500을 샀어요. 지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때는 필요한 만큼 자금 빼다 써도 전혀 티도 안 나요. 그렇거든요. 오늘도 누구 계좌를 봤는데 S&P 500을 갖고 계세요. 수익률이 그냥 30-40%예요. 되게 과거에 했던 거죠. 충격 다 받아도 아직까지 막 30-40% 이익 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 자금 빼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보통 이제 돈이 가장 많이 언제 들어오냐면 퇴직해서, 퇴직금이 한꺼번에 어디로 들어와요? IRP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면 분할 매수하는 기간도 되게 짧고요. 해야 뭐 1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 있지 않아요. 누적 수익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퇴직 직전에는 금액도 크니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 및 인출 관련, 퇴직금, 원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IRP 계좌로 운용하게 맞는 건가요? 라고 돼 있는데, 자, 명예퇴직금을 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많이 만났는데, 명예퇴직금은 어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돼요. 일반 통장, 연금저축, IRP 다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통장으로 받아요. 60일 이내에 받은 거 다 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무조건 IRP 계좌로 넣어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손 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상에서는 다른 계좌로 다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 처리 안 해주는 회사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을 거기다 준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회사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중요한 건 명예퇴직금은 어디든지 다 받아도 되고, 법정퇴직금은 대부분 다 IRP 계좌로 주려고 해요. 그 담당자들이 귀찮거든. 최대한 그냥 빨리 심플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법정퇴직금 받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그래도 노후자산이야. 근데 명예퇴직금에 받은 돈들은 목적자금이에요. 돈 쓸 때 있으면 걔는 꺼내다 쓸 거다. 자, 그러면 꺼내다 쓰는 데는 IRP가 날까요? 연금저축이 날까요? 그때는 연금저축이 조금 나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개시하지 않더라도 돈을 뺄 수가 있어서. IRP는 무조건 개시 이꼬르 인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따라서는 한 계좌에 몰아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용도를 조금 구분해 놓는 게 좋고요. 다만 용도를 나눠놨을 때 가장 귀찮은 게 뭐냐면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연금저축도 있는데, 그죠? 또 IRP도 또 계좌가 분리되면 운용하는 데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해서 쓸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연금 받을 목적이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조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 개시 시점부터 그 후 연금 수령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궁금해요.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세금? 일단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은 게요.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버틸까? 그 소득공백기라 그러거든요. 재취업을 계획하신 분들은 별다른 고민은 없으세요. 그걸로 생활하면 되겠지. 근데 재취업이 예정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퇴직 직전에 소득이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보내야 되면 생각보다 약간 조금 답답함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썼던 만큼 다 인출해서 쓰게 되면 생각보다 또 빨리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공백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고민들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 건강보험료도 보통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연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냥 끝.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퇴직하고 나면 공적연금 받는 데까지 조금 이렇게 텀이 있으신 분들은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퇴직 직전에 이제 그 건강보험도 이미 계속 가입이 돼요. 3년 동안은. 근데 퇴직했을 때 소득이 가장 높다 보니까 건보료도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게 더 쌀 수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라고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액과 세금, 건보료 산정 시 절세 방안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퇴직연금 안에서 돈 빼는 거, 개인연금 안에서 돈 빼는 거는 건보료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이제 질문이 계속 오는데 없고, ISA 계좌 안에서도 이자 배당 발생돼도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갑자기 나라가 이제 변심을 하기 시작해요. 세수가 부족해서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뭐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 나라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이번에도 그 해외 배당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떼고 줘버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아무튼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 모르는 거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2년 동안 동결한 거 아세요? 건강보험료율이 지금 7.09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합치면 8.002 정도 돼요. 근데 7.09%가 현재 2년 동안 동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거의 고갈 상태예요, 이미. 그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보료 줄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밖에 있는 금융자산들은 건보료에 얼마 기준일까요? 1,000만 원 기준이에요. 999원은 한 푼도 안 잡히는데 1,001만 원이 되면 1,001만 원이 그때 딱 잡혀요. 자, 그리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거기에 건강보험료율 8% 정도가 붙어요. 그러면 1,000만 원당 한 연간 8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구조도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주택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도 건보료, 금융소 종합과세 걸리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때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예금보다는 금리형 ETF에 묶어놓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걔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예금에다 넣어버리게 되면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되면 그냥 덜컥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기속되면 그 해당 연도의 모든 것들이 다 합산돼서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건보료 영향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과거에 가입했던 펀드 상품들,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 많이 난 거 매도하면 다 배당소득세로 과세돼요. 그러니까 누적됐던 게 한꺼번에 찾아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또 배당소득으로 잡히니까 예상치 않게 또 고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하라고. 전혀 예측 못하게. 근데 무턱대고 가끔 이제 자금 필요해서 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융자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걔 찾았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는 꼭. 그래서 퇴직 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2,000만 원 기준이니까 건보료 추가되는 기준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지역가입자 전환되면 또 완전 바뀌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및 연금 전략 전반 질문사항.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연금 한도를 채우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커버드콜이 15% 주면 대출받아서 커버드콜 사면 되지 않냐. 아니 되옵니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익 날 때는 가끔 그래요. 이익이 날 때는 당연히 괜찮을 수 있긴 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휙휙 떨어지잖아요. 커버드콜도 10%, 15%씩 빠집니다.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이자도 내면서 또 손실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금 한도 채우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개설사 증권사에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시나요? 혹시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이렇게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일단 중요한 건 전화를 안 받아. 언제 전화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 그죠? 그래도 잘 안 받고, 그리고 요새 그 다이렉트 IRP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반 IRP랑 다이렉트 IRP. 그 다이렉트 IRP는 수수료가 싸고, 일반 IRP는 좀 수수료가 있고, 그거 가지고 고객 나눕니다. 다이렉트 IRP는 상담 안 해주고, 일반 IRP는 상담해주고,
실제로 금융회사에 이제 연락해서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유튜브로 배우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좀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약간 좀 금융회사에 좀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판매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연금 개시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거의 없어요. 저도 정보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연금 인출할 때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없어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없는 건 좀 답답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연금 모아가서 55세에 마음 편히 은퇴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수익이 많이 나서 이렇게 내가 빼다 써도 부족함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계획할 수 있는 건 차익 목적으로 영원히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뺄 때 그냥 배당 수익률을 인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계속 이제 인출 관련된 내용들의 이제 뭐 외국 논문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되게 좋겠는 게 옛날부터 퇴직연금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투자하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들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미국 기준의 인출 전략은 우리나라에 좀 안 맞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 운용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거든요. 길어야 한 5년, 그죠? 조금 더 길면 10년. 근데 10년 전에 연금 상품은 지금 연금 상품이 아닙니다. ETF가 10년 전에는 연금에서 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 펀드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펀드. 그리고 원래 연금 저축 계좌 쓰기 전에 연금 저축 펀드라는 이름 썼던 거 아세요? 2000년도 이전 상품들은 그냥 해당 펀드만 무조건 매수해야 됐던. 그러니까 펀드 종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한다라는 건 펀드를 매수하는 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되고 ETF 투자가 풀리고 나서 조금씩 바뀌었고, 심지어 IRP는 자영업자는 가입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개정이 돼서 이제 누구나 다 가입하게 되어져 있는 걸로 바뀐 지가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장기 운용에서 이익이 누적적으로 나신 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 나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 관련된 건 계속 공부해서 또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부 퇴직을 하는데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부들끼리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IRP 보유하면 계좌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은 다이나믹합니다. 6개, 7개 막 그래요. 그것도 용도별로 다 바꿔놨어. 세액공제 받은 거 운용 이익, 나 퇴직금도 퇴직금 전용 개인 IRP, 거기에 ISA 계좌. 그러면은 둘이 만나면 6개인데 거기에 들어간 종목 숫자까지 하면 어마무시해요. 자, 근데 제가 또 만난 분들 중에 되게 심플하신 분들, 서로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이 관리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는 좀 비슷한 형태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계좌마다 운용하는 스타일은 조금 바꿔서 어느 해에는 배당이 좋을 수 있고요. 그죠? 어느 해는 자산 배분이 좋을 수 있고 어느 해는 또 성장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용 스타일만 조금 달리 가져가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인출하거나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씩 빼다 써야 되냐고. 근데 그거 생활비잖아요. 그죠? 생활비를 제가 잘 아는 것보다 아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인출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그때는 첫 번째로는 이 지출에 대한 거를 점검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그죠? 보통 월급 받으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원래 맨날 나가던 거 나가니까. 근데 항상 그 퇴직 전에는 그 집에 그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지출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목돈 나갈 일들은 꼭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 어떤 걸로 충당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게 없으세요. 보면 이제 퇴직금, 노후 자산들은 다 있는데 쓸 것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가끔 얼마 전에 만난 분은 이거 다 빼다 쓰지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만나 뵈면. 근데도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인출이나 아니면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적정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0대 중후반이지만 연금 준비 제대로 안 돼 있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연금을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ISA 계좌라 연금 저축을 그냥 같이 잘 활용하는 게 베스트. 그러면은 가장 짧은 기간이 한 5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세팅할 수 있거든요. 3년을 세팅하면 ISA 계좌에 얼마씩 들어가요? 2,000. 그러면 6,000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연금 계좌에는 1,800만 원씩 3년 하면 5,400. 자, 합치면은 원금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어디로? 연금 저축으로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5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최대 1억 9천까지는 연금 저축으로 제일 빨리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하셨거나 원래 이제 사업 같은 거를 하셨던 분들은 절대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ISA 계좌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금소득 종합과세 걸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세금을 노출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는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산출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세금 내고 내가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인출이나 아니면 생활비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연금저축 ISA 계좌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돼서 보시면 60대입니다. 연금성 수입 확대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자금으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고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인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잖아요. 저희가 수익을 내서 나중에는 꺼내 써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실제로 연금 인출 계산,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수령할 수 있어요에 대한 계산은 첫 번째 과정은 그 목표 수익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액을 현재 가격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예상 수령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 얼마를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계산하는 산식이 그래요. 자, 근데 연금을 계산하는 산식 자체는 그런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수익률이 발생되는 순서의 위험이 있어요. 아까도 장기간 20년, 30년에서 저희가 10% 정도 수익률 만든 건데 실제로는 첫 해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진짜 최악의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연금 개시했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려. 근데 연금 개시했을 때가 제일 뭐냐면 평가 금액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은 시점에 수익률이 막 10%, 20%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내가 연금 개시하려고 통장에 넣어놨는데 올해같이 갑자기 15%가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손실이에요? 한 1,5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게 몇 개월치 생활비가 돼요.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수익률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리스크하게 좀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다 넣어놓고 빼다 쓸 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하실 때는 기간이 있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인출을 앞두고 계시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행여나 가장 많은 자금을 2년 정도 예금으로 굴리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이자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분을 조금 한 다음에 인출을 한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약간 좀 무리해서 너무 위험 자산에 많은 자금들을 한꺼번에 좀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해서 꺼내 쓰는 거. 두 번째로는 배당받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배당받은 만큼 인출하는 거. 뭐가 편해 보이세요? 배당받는 거? 근데 또 배당받는 게 편해 보이기는 한데 또 답답해. 왜냐하면 남들 오를 때 난 안 올라. 그런 상대적인.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차이 목적이냐
아니면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냐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배당받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시장에 계속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자금을 인출하겠다. 자, 그러면 그때 선택지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 매월 내가 매도해서 꺼내다 쓸 건지, 두 번째로는 1년치를 몽땅 다 팔아서 어디에다 둬요? 현금성에다 넣어놓고 꺼내 쓸 건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결정은 해야 돼요. 제가 막 월배당을 엄청나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고민이 다 포함돼서 그냥 제일 쉬운 걸로 가자거든요. 사실 쉽잖아요. 만약에 내가 5% 배당 주는 종목을 사요. 그럼 1년 동안은 뭐는 줘요? 5% 배당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활자금 가능하면 그걸로 하면 되고, 부족하면 커버드콜도 쓸 수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부과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월 매도해서 찾아 쓰려면 최소 인출하기 며칠 전에 매도하셔야 돼요. 자, ETF 매도하면 며칠 있다 현금 들어올까요? 최소 이틀. 근데 하필 주말이 꼈네. 그죠? 근데 내가 그거를 매월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연금을 편하게 받으려고 지금 연금을 준비하는 건데 매달 들어가자마자 매도하는데 또 중요한 건 또 무슨 의사결정이 있어? 종목이 여러 개잖아요. 뭘 먼저 팔아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막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돈을 어떻게 찾아다 쓸까? 자,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사들 연금들은 어떻게 줘요? 예금에 넣어놓고 기간 넣어놓은 다음에 빼서 그냥 줘요. 쿨하게. 근데 증권사의 연금들은 어떻게 줄까요? 1번, 매도 순서를 정해야 돼요. 매도 순서. 자, 보통 그 매도, 내가 인출하는 건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오냐면 현금성 자산에서 빠져나옵니다. 현금성. IRP는 현금성,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MMF. 거기에서 돈을 빼줘요. 자, 근데 그 매도 순서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한 것에서부터 위험한 것으로 빼지게 일단 세팅 값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반대로 나는 그럼 위험한 것에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전한 것에서 빼겠다라고 금융상품마다 순서를 정하거든요, 실제로. 1번, 2번, 3번, 4번.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위험자산에서 빼는 거에 대해서 별 의심은 안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 마이너스 난 데에서 돈을 또 빼다 쓴대. 그러면은 손실이 또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출이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뭐로 운영하고 계세요? 펀드예요, ETF예요? ETF는 금융회사에서 매도를 못 해요. 누가 해야 돼? 내가. 언제? 돈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그러면 무슨 종목을 매도할지 골라다가. 그죠? 계속적으로 빼는 행위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나에게 편한 건지.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월배당이 나온 지가 최근이잖아요. 그것도 2022년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것도 없어서 실제로 그냥 포트폴리오 운영한 다음에 펀드에서 뭐가 먼저 빠지는지도 모르고 아마 인출을 하셨을 건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인출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제 찾아 쓰는 게 사실 내가 내 돈 뽑아다 쓰는 건데 정말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투자를 병행하면서 인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시고 배당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차익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섞을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 59세 24년 저랑 상담했는데 오셨나요 혹시? 수익률이 한 10% 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 그제 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이 났을 수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리밸런싱해서 손실이 나면 또 복구하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보통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하면 뭐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리밸런싱은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리고 혹시라도 못 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마무리는 짓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락을 잘 안 주십니다. 아무튼. 근데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내가 자산 배분해서 리밸런싱 하겠다라고 하면 기간 설정하시고 손실이 나더라도 자산의 비중은 바꾸는. 사실 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규칙이 없으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규칙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년퇴직 후 배당도 위주로 연금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이거는 이제 배당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원래 배당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인출하는 거 막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이 커버드 콜을 쓸까 말까의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인출률 기준으로 따지면 커버드콜 안 들어가도 되는 인출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배당률로 따지면.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딱 5% 정도가 커버드콜을 쓰지 않고 인출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배당률 5% 주는 거 한번 종목 생각나세요? 기초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5% 정도 주는 게? 커버드콜 안 쓰고. 자, 일단은 국내에 있어요. 국내 고배당주가 5에서 6% 정도, 금융주들 중심, 아니면 고배당주.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슈드는 뭐 3.4주잖아요. 그죠? 걔는 5%를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또, 리츠의 연금 자산을 다 올인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생각보다 없어요. 5% 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국내. 그 다음에 리츠.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슈 하면 3.4니까. 그럼 슈드에 놓고 또 추가에 얼마? 그러니까 슈드가 3.4인데 내가 5% 만들려면 최소 배당률이 3.4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5%가 뭐야? 7, 8%는 나야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률이 만약에 6%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일정 비중은 슈드를 그 커버드콜을 일정 비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하시고, 가끔 영상 올리면 뭐 다 커버드콜에 100% 몰빵하겠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배당 가지고 인출률을 설정할 때는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리고 기초자산을 조금 섞어서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5% 맞추려면 진짜 국내 5% 주는 거에 몰빵해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좀 다양하게 분산해서 목표 분배율대로 생활이 가능한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분배율 많이 주는 건 막 15%, 20%도 줘요. 몰빵하면 괜찮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석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분배율이 높으면 성장은 낮습니다. 그거는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분배율 정도 잡으면 되고, 그럼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커버드콜을 만약에 섞었다 그러면. 나중에 돈 찾을 때. 어느 정도면? 이제 뺄 생각들을 안 해보셨죠?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이제 빼야 되니까 이제 그 고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7%에서 8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슈드랑 조금 뭐 S&P 500 기반 섞어 놓으면 그 정도 선은 나오거든요. 다만 10%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출률은 한 7, 8% 정도만 설정해 주셔도 나쁘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IRP, ISA 영접주 펀드에 투자하기 적절한 ETF와 인출 방법. 인출 방법은 아까 두 가지는 진짜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셔야지 조금 더 정답을 찾는 게 유리해집니다. 지금처럼 운용하면서 돈 빼겠다. 아우. 절대 못 하세요. 그죠? 내가 뭐 연금을 운용하는 운용 전문가인데 내 거를 계속 한다? 이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심플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준비된 거고, 혹시 궁금하신 거 이제 자유롭게. 국제 금 가격을 가지고 이제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 변동은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고. 미국의 실제 금 가격보다 우리나라 게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싫으신 분들은 이제 금 이제 선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RX의 금 시세를 추종하는데, 그거는 이제 금 국제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의 일부는 연동된다라고 조금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배분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주식, 채권, 금, 달러가 같이 있으면 얘가 오를 때는 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얘가 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더 오르거나. 근데 걔네 둘만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긴 한데, 자산 배분할 때 그냥 대체 수단으로서 일부 편입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균형 맞추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해서 채권 금리가 오른 거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채권에만 몰빵하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죠? 금도 많이 올라 있는데 사실 금 올라 있다 보니까 금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해서 균형이 맞춘 상태에서는 금, 달러 매수하는 건 좋은데, 그냥 단순히 금만 달러 가지고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X.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금, 달러가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있고 안 들어갈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 달러 넣을 거면 아까 자산 배분 형태로 주식 채권 달러 금, 안 넣을 거면 아예 그냥 안 넣는 형태가 나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걔를 대체할 거면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제가 올해는 아무튼 뭐 채권 쪽을 많이 빼버렸어요. 실제로 그냥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현금성으로 놓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이 다 높아요. 50% 아까 이제 현금 잡아놓은 것도 채권은 이제 등락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져가고 나머지만 그냥 뭐 위험 자산에 태우는 형태로 기대 수익률 가져가도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채권 장기 투자 수익률 한번 연평균 계산해 보시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TLT가 있거든요. 그거 장기적으로 한번 연평균 수익률 계산해서 N분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했더니 뭐 0. 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게 과연 이익을 주는 건가? 근데 현금성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꾸준히.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대체할 거면 아예 그냥 안전한 쪽으로 더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하는 방법은 채권을 빼는 거예요. 실제 채권 뺐을 때 수익률과 채권을 포함했을 때 수익률 계산하면 채권이 없었을 때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도 한번 나중에 지금은 25, 25, 25, 25였잖아요. 걔를 33, 33, 33하고 채권 빼버리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더 개선돼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는 드릴 테니까 한번 숫자는 바꿔놓고 쭉 보시면서,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포트폴리오다?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느 정도의 손실 구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냥 뭐 주식에 100% 넣으면 수익률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산 배분은 무슨 자산 배분이야. 100% 넣고 버티면 수익률은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버틸 수 있냐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금달러 넣으실 때는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에는 넣는 건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갑자기 금달러가 들어간다, 그거는 뭔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그리고 난 리밸런싱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러면 그때는 더 최악. 그죠? 항상 이제 리밸런싱을 감안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차이만 조금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금달러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좋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때문에 우리나라 거 만약에 데이터 분석해서 넣으면 넣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계속 이래.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빼버렸어요. 국내 포트폴리오. 예전에는 다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물려서 선진국에 엄청 물렸었거든요. 막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40% 넘게 났을 거예요. 다 손절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포트폴리오는 국내 거는 아예 빼버렸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안 넣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리고 이제 분석할 때도 이제 우리나라 거는 그냥 빼버려요. 물론 넣었을 때 개선되는 효과는 있어요. 항상 미국이 무조건 좋았다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신흥국도 좋았다가 이제 미국도 좋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중국도 예전에는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되어서 정책 한번 바뀌면 갑자기 폭락으로 가요. 이렇게 휘. 그리고 회복을 안 해. 가끔 올랐잖아요, 지금 또. 근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미국 망하면 다 망하겠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나는 미국이 막 아메리카 막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 막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좀 분산 차원에서는 편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국내도 넣고 중국도 조금씩 넣고, 다만 비중은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그 연금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금 플러스 종합과세 대상 수입이 있으면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만 있으면 분리과세, 그냥 연말정산에서 끝나는 구조인데, 종합과세 대상 소득들이 합산되면 그때는 5월 달에 세금 신고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보통 3년짜리 채권들은 원금 손실이 조금씩은 생기기는 해요. 실제로 보면요. 근데 단기 채권들도 그냥 단기 채권이라고 써 있으면 3년 미만이라서 걔네들은 원금 손실 자체는 없는데, 3년짜리가 붙어 있으면 걔네들부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금리형이랑 단기 채권 비교해 보면 아까 그 그냥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걔가 수익률은 제일 높았어요. 단기 채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선택한 종목들의 그 1년짜리 수익이 있잖아요. 그냥 네이버만 들어가셔도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수익률 높은 거 선택하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3년 미만 채권은 다 동일. 그냥 뭐 금리형 ETF, 그 다음에 뭐 단기 채권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은 비슷한데 3년이라고 써 있는 채권들부터는 이렇게 그 원금 손실 가능성들은 조금씩은 있어요. 다만 이제 현재 금리 상태에서 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단기 채권들이 먼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3에서 5% 정도 이익은 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냥 원금 손실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금리형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전에 포트폴리오에 그 현금성은 사실 단기 채권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제 금리형 ETF로 전환됐냐면 금리형 ETF가 되게 많이 ETF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뭐 코덱스 단기 채권, 뭐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걔를 넣었는데 지금은 금리형 ETF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걔로 이제 대체하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기 채권을 많이 했는데 그 현금성 자산 혹은 안전자산의 그 판도가 지금은 금리형 ETF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단기 채권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옛날에 만든 책들이에요. 지금은 단기 채권을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대부분 가져가진 않아요. 다만 3년물짜리는 걔는 안전자산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원금 손실 변동 가능성은 일정 부분은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오프라인 교육은 또 이렇게 여러 번 좀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출 관련된 것들. 사실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인출 쪽이거든요. 퇴직해서 이제 돈 빼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고민인 거예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돈 빼는 거.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인출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평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채널 열심히 잘 시청해 주시고 또 기회 되면 또 만나 뵙는 이런 기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